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국민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9회입니다. 문왕은 원래부터 조착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착이 있는 자리에서는 원왕이 자리를 뜨고 원왕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착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떴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효문제가 붕하고 효경제가 제의하자 조착은 의사대보가 되었다. 조착은 관리를 시켜 원왕이 왕의 재물을 받은 자를 조사하게 하여 그에게 처벌을 내리려 하였으나 황제는 조칙을 내려 원왕을 청밀로 만들고 그의 죄를 용서하였다. 오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착은 성사에게 말하였다. 원왕은 왕에게 많은 뇌물을 많이 받고 오로지 왕의 죄를 은닉하기만 하고 그가 모반할 리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원왕을 조사하여 그의 죄를 알아보겠다. 그러자 성사가 말했다. 아직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를 취재하였더라면 영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란군이 서쪽으로 오고 있는데 원왕을 취재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원왕이 그런 음모를 꾸몄을 리 없습니다. 조착은 계속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원왕에게 알려주었다. 원왕은 두려워서 밤에 두영을 만나 온 나라가 모반한 진상을 말하고 황제 앞에서 직접 알아보고 싶다고 하였다. 두영이 어진에 들어가 황제에게 원왕의 이야기를 알리자 황제는 곧 원왕을 불러 만나보았다. 황제는 마침 조착과 함께 군대와 군량을 계산하고 있었다. 황제가 원왕에게 물었다. 그들은 일찍이 오나라의 성상으로 있었으니 오나라의 신하 전룩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소. 지금 오와 초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대가 보기에 두려워해야 할 것 아니요.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곧 격파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우왕은 산에서 돈을 주자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며 천하의 호구를 불러 모아 백발이 다 되어 난을 일으켰소. 그러니 그의 계획이 10분 완전하지 않다면 어찌 난을 일으켰겠소.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여 그가 무엇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이에 원왕은 오나라의 구리와 소금의 이익으로 말하자면 그 이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 호구를 불러 모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진실로 오나라가 호구를 얻다고 하면 역시 곧 왕을 보좌하여 이를 행할 뿐이지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나라가 불러 모은 것은 모두 무례배들로서 도망다니며 사전이나 주자는 강교한 무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끌어 모발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착이 말했다. 원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황제가 다시 원왕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에 원왕은 원컨대 좌우를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황제가 사람들을 내보낸데 조착은 여전히 남았다. 그러자 원왕은 신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신하된 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황제는 조착을 물러가게 했다. 조착은 빠른 걸음으로 물러나면서 속으로 몹시 원망했다. 조착이 물러난 뒤 황제가 원왕에게 다시 묻자 원왕은 오와 초가 서로 주고받은 거래는 고제는 그 자들을 왕으로 삼아 각각 그 연토를 나누어 주었고 지금 적신 조착은 제 마음대로 제후들을 처벌하고 그 봉지를 착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반란의 명분을 참았으니 서쪽으로 나아가 함께 조착을 되어 죽이고 여땅을 회복하게 되면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조착한 사람을 처형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오와 초 등 7나라를 참인하고 그 삭감당한 여땅을 회복시켜주면 병사들이 칼날에 피를 물들이는 일 없이 모두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짐이 한 사람을 아끼지 말고 천하에 사죄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원왕은 신의 어리석은 계획으로는 그보다 나은 계책이 없습니다. 황제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12일이 지나서 황제는 중의를 시켜 조착을 부렸다. 중의는 조착을 속여 수리에 태워 동시로 수행하였다. 조착은 조복을 입고서 동시에서 참양당하였다. 황제는 원왕을 태상에 임하고 두영을 대장군에 임하였다. 이 두 사람은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 오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자 재령에 사는 장자들과 정한도읍에 사는 현대부들이 앞을 다투어 이 두 사람에게 모이드는데 수레를 타고 다른 사람이 매일 수백 대 있다.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명예 때문에 망한다. 조착이 죽은 원왕은 태상의 신부로 오나라의 사신으로 확인되었다. 왕은 그에게 군대를 통솔해달라고 청했지만 원왕은 거절했다. 그러자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도의를 파견하여 500명으로 원왕을 포위하여 군대 안에 가두었다. 그런데 원왕이
오나라의 성상으로 들어갈 때 한 종사관이 원앙의 시녀를 좋아하여 그녀와 통정한 적이 있었다. 그때 원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게 정과같이 잘 대우해줬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종사관에게 원앙이 내가 그의 시녀와 통정한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알려주자 그는 곧바로 도망쳐버렸다. 그러자 원앙은 말을 타고 쫓아가 시녀를 그에게 주고 다시 종사관으로 일하도록 했다. 그런데 원앙이 오나라 사신으로 가서 갇혔을 때 바로 그 종사관이 원앙을 호위하는 조위 사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가지 등을 팔아 2,000마리의 술을 샀다. 마침 날씨는 매우 추웠고 병사들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이때 그가 병사들에게 술을 마시하니 모두 술에 차여 잠이 들었다. 밤에 그 사마는 원앙을 깨웠다. 나리께서 지금 탈출하실 때입니다. 왕은 내일 아침에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앙은 격전히 의심스러워하여 물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바로 옛날 나리의 시녀를 몰래 좋아했던 종사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원앙은 우선은 놀라고 그런 다음에 살을 하였다. 그대가 다행히도 가족이 생겼는데 나는 이런 일로 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없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리가 떠났으면 저도 금방 도망갈 것이고 우리 가족은 이미 숨겨놓았습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군막을 칼로 짚고 원앙을 인도하여 잠든 병사들 사이를 빠져나와 도망쳤다. 5초 반란이 진압된 후 원앙은 초나라 상상이 되었다. 원앙은 상사하여 의견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는 병으로 사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고 닭싸움이나 개, 경주 등의 노래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극맹이라는 혁적이 원앙을 방문했는데 원앙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자 어떤 부자가 원앙을 비난했다. 극맹이라는 자는 도박꾼이란데 왜 그런 자와 교류를 하시는 겁니까? 이에 원앙이 그를 질책하였다. 극맹이 도박꾼인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의 모친이 죽었을 때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타고 왔던 수레만도 1,000대가 넘소. 이는 그에게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점이 있음을 말해줘. 인생에는 언제나 위급한 일이 있는 법이요. 어떤 사람이 위난을 당하여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청할 때 집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또 집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받아주지 않음이 없으니 천하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으로는 오로지 개신과 극명밖에 없소. 지금 당신은 항상 명명히 말을 타고 따라다니지만 만약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겠소? 그러고는 그와 절교하였다.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듣고 모두 원앙을 칭송하였다. 원앙은 비록 고향에 내려와 묻혀 살았지만 황제는 자주 사랑을 보내 계책을 물었다. 정제의 아우인 양왕은 정제의 후계가 되고자 희망하는데 원앙이 가난한 뒤 양왕의 말은 묵살되었다. 양왕은 이 때문에 원앙의 양심을 품게 되어 사람을 보내 원앙을 죽이려 했다. 자기 관중에 도착하여 원앙의 사람됨에 대해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 입에 침이 마르게 그를 칭찬했다. 자기는 곧 원앙을 찾아가 말했다. 저는 양왕의 돈을 받고 당신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중후하고 신중한 분으로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신을 죽일 사람은 아이도 10여 명이나 되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원앙은 매우 불쾌하였고 집안에 여러 가지로 기한 일이 일어나 전쟁을 자기가 정을 봤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양왕이 보낸 자기에게 칼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계획가는 온전하게 죽기 어렵다. 조착. 조착은 영천군 사람으로서 지연의 장의선생으로부터 상황과 신불의 혁명학을 받았는데 낙양의 송명과 유래 등과 함께 배웠다. 그는 문학에 능통하여 태성정고에 임명되었다. 조창은 성격이 엄격하고 강직했으며 인정미가 적었다. 쇼문제 시기에 천하에는 상수에 통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진나라 시절의 박사였던 복성이라는 사람이 상수에 통달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90세를 넘긴 노인이었으므로 조정에 불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태상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그에게 배우도록 했다. 태상은 조착을 파견하여 북성에서 상서를 배우도록 했다. 조착은 배우고 난 뒤 돌아와서 그 상서를 인용하여 국가의 유일한 일을 창시하여 진술하였다. 황제는 그를 차례대로 태자의 사인 문대부 가령의 직위에 임명하였다. 그는 논변에 뛰어나 태자의 총애를 받았으며 태자의 집에서는 그를 지혜 주문이라고 불렀다. 쇼문제 시기에 조착은 몇 번에 걸쳐 제후를 약화시키는 일과 법령이 수정되어야 할 점 등을 상사에 구하였다. 상서가 수십 번이나 이어질 쇼문제도 비록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의 재능을 칭찬하고 그를 중대부로 승진시켰다. 당시 태자는 조착의 계책을 칭찬했지만 원앙 등 공신들 대부분은 조착을 싫어했다. 유비의 천하는 인정되었지만 조씨 가문은 위험에 빠졌다. 이었고 문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니 바로 경제였다. 경제는 즉시 조착을 내사에 임명하였다.
조차가 자주 황제에게 별도로 자기의 진언을 들어달라고 청하였다. 황제는 언제나 받아들였다. 그가 총애를 받는 것은 후경보다 더 높았고 그는 많은 법령을 바꾸었다. 성상 신도가는 조차를 매우 못마땅히 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당시 조차가 일하던 내사부는 호주의 아버지를 모시는 태상교의 경내에 있었는데 문이 동쪽에서 출입이 매우 불편했다. 이에 조차가 남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묘의 바깥담에 2개의 문을 내어 남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상은 매우 분노하고 이번 조차의 과실을 황제에게 출청하여 조차를 출사하도록 청할 생각이었다. 조차는 이 소문을 듣고 밤중에 정제를 찾아가 단독 면담을 청하여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성상 신도가는 상주를 하여 조차이 자기 마음대로 태상교의 담에 문을 냈다고 진술하면서 마땅히 정의에게 있는 게 죽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황제는 이를 묵살했다. 그것은 묘의 담이 아니라 바깥쪽 담에 불과한 것이니 법을 어겼다고 할 수가 없어. 성상은 사죄했다. 조회가 끝난 뒤 그는 장사에게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먼저 그놈을 죽이고 주청을 했어야 했다. 먼저 주청을 하였다가 오히려 이 풋나게 명예에 당했으니 실로 실착이로다. 성상은 끝내 그것이 병으로 도져 쓰러진 후 세상을 떠났다. 조착은 이로 인하여 더욱 높아지고 유명해졌다. 조착은 의사대부로 승리하여 제후들의 제후가를 들어 그의 봉지를 삭감하고 그들 봉토 변경에 있는 군을 몰수하자고 주청하였다. 상소문에 올라가자 황제는 공정 여루 종씨를 불러 모아 의논하게 하였는데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오직 두영만이 반대하여 이 일로 두영은 조착과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 조착이 고친 법령은 30장에 이르는데 제후들은 모두 소리 높여 조착을 공개하였다. 어느 날 조착은 원왕이 예전에 원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지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왕은 형 집행이 보류되고 다만 파면으로 그쳤다. 조착의 아버지가 아들의 소식을 듣고 영천에서 올라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 저기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가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제후들의 봉토를 착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륙 사이를 멀어지하여 사람들이 이러기를 너를 원망하는 자가 많다니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자 조착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자는 존귀해질 수 없고 국가는 안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크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가자하여 유시의 천하는 안정되었지만 조씨는 곧 위험해졌다. 나는 너를 떠나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자살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큰 하가 닥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구나. 조차의 아버지가 죽은 후 12열이 지나 5초 19의 날이 지난데 조차를 죽인다는 것을 명부로 내세웠다. 두영과 원왕이 궁에 들어가고 황제는 명령을 내려 조착을 조복을 입힌 채 동시에서 참하도록 하였다. 조착이 죽은 뒤 알자보기와 동공은 교위에 임명되어 5초를 공개할 때 장군을 역임하였다. 그는 들어와서 군사상황을 보고하고 황제를 알려하였다. 황제가 물었다. 그대가 5초에서 돌아왔는데 과연 반란군들이 조착이 죽은 사실을 알고 병사를 거뒀는가? 이에 동공이 대답했다. 왕이 반란의 뜻을 품은 지는 이미 10수년입니다. 다만 봉지를 삭감당하자 공개하여 조착을 출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뿐 그의 본심은 조착이 있지 않습니다. 신은 이제 천하의 선비들이 입을 다물고 폐하께 직언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게 무슨 연유인가라고 묻다. 조착은 제후들이 강대해져서 그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될까와 걱정가되게 그들의 봉토를 삭감하도록 주청함으로써 경사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로서 실로 만세 이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겨우 시행되었을 때 뜻밖에도 그가 사형을 당했으니 안으로는 충신의 입을 막고 밖으로는 제후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준 계획이 되었습니다. 신은 폐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경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생각이 잠겼다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그대의 말이 맞소. 나는 그 점을 후회하고 있어. 그러고는 등공을 성향 중위에 임명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원왕은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뛰어난 생각에 여러 가지를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론을 세웠다. 그는 의진 마음을 바탕으로 정의감에 비추어 세상을 개편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하다 그의 재능은 때를 만났다. 그후 시대는 변하고 바뀌어 5초의 반란이 일어나고 소경제를 한번 설득시킴으로써 그의 주장이 관철됐으나 반란을 평정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는 명예를 중시하고 재주를 뽐냈지만 결국 그 때문에 죽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